단 하나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터진 것은 인류에게 과학의 놀라운 힘이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촉발된 태평양 전쟁은 다방면에서 치열한 전투를 불러일으켰고, 원자 폭탄이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켰지만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그에 따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판 투하를 둘러싼 사건은 전쟁 중에 승리를 추구하는 데 내재된 과학적 진보, 군사 전략, 윤리적 고려사항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막대한 책임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되돌아보면 역사적 결정의 무게와 그것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 중심부에 있는 아이오이 다리 상공 580m에서 원자판이 터집니다. 출근과 등교를 서두르던 일본 시민과 학생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엄청난 열기와 초속 340km에 달하는 거대한 폭풍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원자폭탄이 터진 반경 1.6km 주변의 모든 생물은 10초 이내에 거의 히로시마 전역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그 당시 인구가 많아봐야 42만 명 정도 추정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피폭을 당한 셈입니다. 이날 폭발로 즉사한 사람이 7만 명 정도이며 투하 당일 하루에만 약 10만 명이 사망하는데요. 1945년 말까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6만 명으로 현재까지도 정확한 추산은 어렵습니다. 원폭으로 인해 인구의 약 70%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사망자까지 더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상징하는 신호탄이자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무기 원자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을 일본의 두 곳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주만 공습이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 제국 해군의 항공모함 6척으로 편성된 연합함대가 미 합중국 자치령 하와이 제도의 오아후 섬 북쪽 200마일 해상까지 접근하였고 400여 대의 일본 함재기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기지가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데요. 곧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일본 제국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12척의 미 해군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하였고 2334명의 미국 장병과 10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요. 당시 진주만 공습이 미국에 불러온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공습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일본과 독일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는데요. 공습 다음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10억의 날 연설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연설로 일본의 공식 발표고, 연설 직후 전쟁 참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 388대 1로 가결되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합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상당히 피로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석유 때문인데요. 일본은 나치 독일에 의해 혼란에 빠진 유럽의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 관리가 부실해진 틈을 타서 동남아 아시아를 순차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합국이 태평양에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시피 했으므로 외교적 압박으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이 4개국은 일본의 전략물자를 소위 말하는 ABCD 호위망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전력 물자에는 당연히 석유도 포함되었는데요. 당시 일본 전체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석유 재고량은 평시 3년분, 전시 1.5년이었고 중국과 전쟁을 하던 상황이라 더 많은 석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극도로 떨어졌으며 석유 비축량이 당장 수개월분으로 떨어지자 일본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면서 조선과 만주국 일부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의 유전을 확보하느냐의 선택지에서 일본은 후자를 선택하면서 동남아를 치려면 미국 함대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진주만 공습 피해는 일본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었는데요. 항공모함과 유류창고 등 기반 시설을 파괴하지 못하였고, 주말이라 상당수의 인원들이 외박 중이라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이 제대로 빡쳐서 나올 경우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 함대 장관이 진주만 공습의 성공을 보고받은 후 어쩌면 우린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운 것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독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기습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여기고 시작한 전쟁이었으나 정작 미국의 분노를 키웠으며 2차 세계대전 참전의 명분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을까요?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과 국민의 사기 고양을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진주만 공습 혹은 그에 준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군 상층부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쿄 폭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제임스 툴리틀 중령을 중심으로 한 툴리틀 특공대가 결성됩니다. 툴리틀 특공대는 B-25 폭격기를 특별히 개조하는데요. 8주 거리가 짧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기 위해 기관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본토로 날아갑니다. 본토 피해는 사망자 50명, 가옥 262채, 제칠공장 1곳, 석유조 장소 1곳, 발전소 등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불과 16대의 쌍발 폭격기를 생각한다면 매우 준수한 결과였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에게는 백주 대낮에 본토의 수도 항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게 황궁 근처라 천안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습 공격당했다는 것은 일본에게 공포와 충격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으며 미국에게 더 큰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즉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번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기 시작하였고, 이를 선전전에 적극 이용하며 미국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으며 전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2년 5월 20일 일본 야마모토 제독이 발신한 통신문이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 감청되는데요. 일본 해군은 모든 통신문을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있었고 설령 감청당하더라도 해독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IBM에서 개발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암호문을 해독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일본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AF라는 사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로시포르 대령은 미드웨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드웨이 기지에서 약속된 통신을 보내도록 하고 일본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감청하자는 아이디어였고, 미드웨이 방어군에 식수가 부족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일본군은 이틀 뒤에 AF의 식수가 부족함이라고 무전을 날립니다. 이 무전은 성공적으로 감청되고 다음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란 사실이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드웨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전방 요충지였으며 사실상 미 해군의 또 다른 육지 항모라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특히 동태평양에는 이렇다 할 섬이 없기 때문에 미드웨이가 무너지면 다음은 바로 하와이였고, 하와이가 무너지면 바로 미국 서해안지대였으므로 미국은 일본군과 비교하면 명백한 전력 열세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더 승리를 위해 군의 불가능한 채 영혼까지 끌어모아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어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작전 수립 단계에서 미드웨이 공격 계획 작성 전에 실행한 모의전에서 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의전투는 미드웨이 해전을 예언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실제 상황과 흡사하게 전개되었는데요. 미 해군 역할을 하는 홍군 측 항모 기동부대가 현실의 미 해군과 똑같이 미리 하와이에서 출항, 미드웨이 북서쪽에서 매복해 있다 일본 함대를 기습하여 미드웨이 해전 초반처럼 일본 측 세 척의 항공모함이 격침되는데요. 그러자 연합함대 참모장 무가키 마토메가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의 미드웨이 공격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으니 그런 매복 전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몇 차례 더 모의전을 치렀지만 계속 일본군 패배로 끝이 납니다. 당시 일본군 수장들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한마디로 모의전을 끝마칩니다. 각국의 주력 부대들이 미드웨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항공모함 한 대에 보통 전투기 100에서 200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요. 전투력은 웬만한 중소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당시 항공모함은 미국은 3척, 일본은 4척이었지만 주력함인 중순양함은 미국 7척, 일본은 4척이었습니다. 당시는 레이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시고 비행기로 정찰을 하는데 운이 좋게도 가느다란 항적 하나를 미군이 발견하고 이 항적을 따라가면 일본 함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적을 시작하였고, 그곳에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였는데요. 때마침 추격하고 있던 비행기는 급강하 폭격기 돈틀리스였는데요. 이때가 정말 운명의 5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 항공모함 4대가 전부 침몰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전단을 이루어 다니는데 보통 3,00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는데 그 당시 일본 최고의 기술자들 또한 몰살당하게 됩니다. 일본군과 미군의 피해를 비교해보면 일본군 항공모함 4척, 순양함 1척, 항공기 322대, 사망자 3,500명. 이에 반해 미군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척, 항공기 147대,
대 사망자 307명으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미국이 쟁취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자 미국이 태평양 제해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해전으로 일본에게 기습당해 벌어진 양국의 전력차를 극복하고 자만한 일본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전시 생산 체제가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었고 1년 후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량과 질 좋은 무기들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세로 일본을 몰아붙이는 발판이 되는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미군은 이후 총 반격에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 사이판, 괌, 오키나와 등을 치고 들어가면서 일본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전으로 우수한 정비 요원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손해였는데요. 일본 해군의 항공기 정비 요원들은 대부분 조종사 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인원들이 주가 되어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투입된 인원들이어서 손실이 발생하면 단기간 내에 보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중일 전쟁 때부터 수년간의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과 일본의 힘의 균형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수한 조종사들과 열악한 전쟁 자원으로 한계에 부딪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군은 어떻게든 이기려는 생각으로 미친 작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원인 중 하나를 실행하게 됩니다. 바로 카미카제 자살특공대입니다. 일본 군부는 카미카제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수를 한두 달 교육 후 미군 함정까지 갈 수 있는 기름만 딱 넣어주고 공격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숙련 조종사가 동원되었던 작전의 성공률은 40에서 50%였지만 미군의 함재기와 대공포의 기술이 높아지고 레이더 성능 향상과 숙련 조종사들이 사라짐으로 해서 전쟁 마지막에는 성공률이 14%까지 떨어집니다. 비행기 3,800여 기와 그만큼의 파일럿을 100% 확률로 폭사시킨 카미카제 전략의 성과는 고작해야 구축함 11척, 화물선 3척, 소해정 2척, 상륙정 8척, 수송선 2척에 불과합니다. 초반 카미카제의 명중률이나 피해도가 통상 공습보다 높고 심리적으로 미군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미 해군의 진격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전쟁의 흐름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는데요. 결국 카미카제란 일본 군부에 의한 일본 군부를 위한 일본 군인들에 대한 자폭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카미카제는 어떻게든 발악하여 전쟁을 이기거나 적어도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품고 전쟁에 지고 실각하느니 온 나라의 국민과 함께 자결하는 것이 낫다는 미추광이 결정에 불과한데요. 이성적인 군대 및 국가였다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지는 항복을 전제로 미군에 대한 종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었지만 일본 군부는 자신들의 지위의 보전을 위해 일본 국민 전원을 수렁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승패보다는 책임 회피와 자기 보전밖에 관심이 남지 않은 일본 군부의 눈에 종전 협상이라는 카드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비인간적 행위를 지속할 때마다 전의를 상실하기는커녕 더 불태웠으며 일본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멸종시켜야 할 동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일본 군부의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비윤리적 전술들이 미국의 배서 특힐 될수록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지지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미군은 1945년 7월 30일 작성한 일본의 비밀무기 자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이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며 자살 공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데요. 덕분에 일본인의 완전 소멸 또는 국가 존속이 위협받아야 일본이 항복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의 지도부는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해안 지방을 모조리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 상황을 역정시킬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 B-29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B-29 폭격기는 6,000km에 달하는 작전 반경과 당시 기술로서는 대공방어가 어려워지는 3만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항공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으며 더욱 당시 일본군은 지상 방공망이 빈약해 격추가 불가능하던 데다 B-29가 3만 피트 이상 비행하면 고도 제한으로 인해 요격도 불가능했습니다. 도쿄 시각 1945년 3월 9일 밤 10시 30분 NHK 라디오 방송이 B-29 편대의 도쿄 조근을 알렸습니다. 얼마 후 첫 번째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고 밤 12시 직전 동쪽으로부터 저공으로 급히 접근하여 30kg짜리 네이팜탄 뭉치를 풀어놓는데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지상에는 화염이 선을 그리며 분출하여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6시간 동안 300여 대가 넘는 B-29 폭격기는 도쿄 상공에 E-46 확산탄 8,500발, M-69 소위탄 자탄 50만 개, 네이팜 소위탄 총 1,700톤을 투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네이팜탄과 기름 뭉치들은
불은 도쿄 시내 8,500여 곳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불꽃이 밤하늘 30m 높이까지 치솟으며 치명적인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류 현상으로 거대하게 소용돌이 치는 불기둥을 만들며 강풍은 불붙은 연소물들의 잔해를 빨아올리다가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불티들은 다시 잔불을 일으키며 화재를 확산시키고 작은 화재들이 합쳐져 더욱더 화재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불의 쓰나미는 골목길과 애써 만들어 놓은 방화대 따위는 있지도 않는 것처럼 수백 미터를 우습게 뛰어넘어서 경로상에 위치한 사람이든 가옥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유기물을 닥치는 대로 삼켜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본군은 200대 이상의 적기가 네이팜탄뿐 아니라 기름이 가득 찬 2.5톤짜리 폭탄을 2.6km당 한 개꼴로 투하하고 그로 인한 화재 그 자체가 불의 폭풍처럼 회오리 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단 1시간 만에 화재 진입을 하던 중 모조리 화재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타죽지 않은 사람들조차 불이 산소를 모두 태워버린 탓에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숨을 거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도쿄는 완전히 초토화되는데요. 일본의 공시 집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7,393명, 중상자 49,918명, 이재민 10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를 합치면 피해자가 약 20만에 달하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대단히 요동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모든 전쟁들은 본토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전쟁을 못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대공습을 통해 전쟁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폭격이라 가장 유명하지만 폭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3월 11일 나기 13일 오사카 16일 오후 19일에는 다시 공습의 표적이 되어 총 82km 면적이 지도 위에서 제로 사라졌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주요 공급 도시들이 단 열흘 만에 모조리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에서 3월 13일, 14일에 이루어진 오사카 공습이 절정이었는데 일본 제2도시이자 최대 상공업 거점이었던 오사카를 미군이 나돌려 없었고 폭격기 274대로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어 오사카 항구를 포함해 약 20km 시가지를 파괴했는데요. 1945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미군은 9만 톤에 가까운 폭탄을 일본에 투하했고 도시가 26개, 평면적 303km 제곱을 초토화시키며 건물 250만 동이 소실되었으며 상업 생산량은 1944년에 비해 약 45% 수준으로 떨어졌고 석탄 생산량은 절반, 경유량은 15%, 항공기 엔진은 25%, 총포 화약은 45%, 알루미늄은 9%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폭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1,3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고개 생활 및 식량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었는데요. 때문에 본토 공습으로 인해 사망자를 100만 명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폭격받은 주요 도시 시민들은 이 전쟁은 뭔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몸소 깨우쳤는데요. 미국은 일본에 1945년 8월 1일까지 항복을 하면 일절 백눈에 붙이겠다는 전생사에 드문 관대한 선언을 했으나 일본은 이를 역설합니다. 이 당시 추축국의 상황을 보자면 1945년 5월에 이탈리아 사회공화국과 나치 독일이 항복하며 일본 제국만이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지만 일본 제국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여 국채보전과 천황제 유지가 불투명한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소련의 중재를 통해 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포츠담 선언을 묵산한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자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미국은 전쟁 지속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고 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은 결국 일본 제국 본토에 유사일의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유사일의 최대의 파괴로 가진 무기는 이미 포츠담 선언 10일 전에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1939년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에 독일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고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도 이에 대응해 원자폭탄을 만들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맨하탄 프로젝트, 핵포탄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그마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맨하탄 프로젝트는 13명 규모까지 성장했고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비용은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2023년 기준으로 따지면 330억 달러, 즉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하면 약 39조 9,600억 원으로 2023년 한국 총 국방 예산 약 57조 원의 70% 정도의 거액이 들어간 거대 공학 프로젝트
프로젝트이자 극비리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핵분열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인류학자들 수천 명이 수년간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최초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합니다. 트리니티 실험에 사용될 핵무기는 프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으로 가젯이라는 코드명이 붙어졌는데요. 코드명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이 그냥 물건 또는 장치라는 뜻인데,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겉으로 볼 때나 실상이나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괴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에서와 같이 당시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4시에 실시될 계획이었지만 폭우로 인해 5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5시 29분 45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 핵폭발이 발생합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TNT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강렬한 빛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을 낮보다 환하게 비췄고 16킬로 떨어진 동부에서도 오븐처럼 강렬한 열이 느껴졌습니다. 버섯구름은 12킬로미터 높이까지 솟아올랐으며 40킬로미터가 넘는 곳에서도 화고를 관측할 수 있었으며 240킬로미터 거리의 태양광 맑은 빛이 하늘을 환하게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944년 12월 오하이오주의 라이트필드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항공 군수사령부에서 오로지 원자폭탄 투하를 목적으로 제509 혼성 전대가 창설하게 됩니다. 기존에 B-29를 개조한 것으로 후미 기관총을 제외한 다른 무장을 모두 철거하고 초대형 폭탄을 장착하기 위한 영국제 G-타입 폭탄 투하기를 부착하였는데요. 제509 혼성 전대 부대원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전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투하할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냥 무언가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최신의 초대형 폭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맨하튼 프로젝트와 원폭 투하 작전이 얼마나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원래 작전상으로 리틀보이는 기폭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기체에 시고 이륙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무게가 B-29의 격제 한계인 9톤의 절반인 4.5톤으로 상당히 무거웠고 주둔지에 활주로 노면 상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하게 이릅니다. 당초 작전은 조립, 탑재, 이륙, 투하 순서를 탑재, 이륙, 조립, 투하 순서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만약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가 이륙하다 추락하더라도 최소한 원자폭탄이 유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로시마는 대규모 산업도시였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는데요. 많은 병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본 육군 5사단 사령부와 일본 영토 남쪽 전체 방어를 지휘하는 제6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 입장에서도 일본 최대 군사항공인 불해항에 인접해 물자와 물품을 공급하는 배후 공업도시였는데요. 히로시마는 작은 규모였지만 병참 기지였으며 통신센터, 물류창고, 부대 직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을 당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도시들 중 하나이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장 먼저 원폭 투하 지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 에놀라 게이는 리틀보이를 쉬고 마침내 역사적인 출격을 시작합니다. 이륙 후 약 10분이 지나 타격대가 순항고도에 올라서자 에놀라 게이의 조종사 티비츠 대령은 판사님 일어나 가신다 라는 문장을 무전으로 송신하였고, 이것은 파슨스 대령이 에놀라 게이 기내에 원자폭탄 조립을 시작하겠다는 암호문으로 그들이 싣고 가는 신형폭탄은 원자폭탄이라고 부른다고 처음으로 공표합니다. 약 1시간 뒤 아침 8시 히로시마 상공에 세 대의 B-29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놀라 게이는 최종 투하 직전 목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히로시마는 여름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헤러비 소령은 히로시마 중심부 아이오이 다리를 조준하여 리틀보이 투하 스위치를 눌렀고, 8시 15분에서 막 16분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인류 최초의 실전 투입된 원자폭탄이 리틀보이가 폭발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했는데요.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생존자들은 순수한 흰색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손으로 눈을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살은 어느 정도 빛을 투과시키는데 가시광선만 해도 자기 뼈가 보일 정도로 강력했다는 얘기인데요. 폭신지 근처의 온도는 열 복사로 약 3000에서 4000도가 넘었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로 생각하면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엄청난 빛에 이어진 것은 천지를 울리는 어마어마한 폭발음이었는데요.
통상적인 폭탄의 폭발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굉음, 종말의 포효였습니다. 그리고 충격파에 이어 화재가 들이닥쳤는데요. 화재는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 모두를 집어삼킵니다. 히로시마 시 전체는 열로 가득 차고 잿빛 대기가 태양마저 가려 사방이 밤처럼 어두운 가운데 사방팔방이 불지옥으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불교의 지옥도나 단테의 지옥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증발한 수분 및 좁은 범위 내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유기 생물체가 모였던 상공으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반 비가 아닌 방사능이 만들어낸 검은 비였습니다. 원자폭탄으로 모든 것이 타버렸고 남은 재가 방사성 분진으로 올라갔다가 비에 섞여 내려온 것인데요. 이 시커먼 빗물은 고농도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산뜻한 갈증에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는데 예외도 많았지만 이들은 검은 비에 노출된 만큼 더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기록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즉사한 사망자가 대략 7만 명이라고 집계하였고 의료물자 부족 때문에 화상과 피복 및 관련 질병을 입은 환자들은 더욱 부상이 심해져 1945년 말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해 생긴 사망자는 9만 명에서 16만 명이었습니다. 일부는 1950년까지 피폭으로 인한 암과 같은 장기질환 등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약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 중 조선인 사망자는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모두 일본에 반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강력한 공격이 가해진 이후 일본 군부가 보인 반응은 현실 부정이었는데요. 일본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니시나 요시오 박사가 원폭 투하 다음 날인 8월 7일에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원자폭탄임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 붕괴 상태에 빠진 일본 군부는 현실 도피와 인지 부조화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화평파와 전범 재판을 일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강경파가 서로 충돌하면서 항복선언이 늦어질 때 미국은 다음 타켓의 원폭 투하 준비를 끝마칩니다. 1945년 8월 9일 아침 미국 찰스 393 사단 비행 중대 찰스 스위니 조령이 지휘하는 B-29 벅스카가 두 번째 원자탄 펜맨을 싣고 주요 목표 도시 고쿠라로 향하는데요. 임무 계획은 히로시마 임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두 개의 B-29가 펜맨을 싣는 비행기를 뒤따라가면서 기상 관측 및 사진 촬영과 원폭 투하 결과 측정을 맡았습니다. 펜맨은 폭축형, 내파형 원자폭탄이었으므로 리틀보이와 달리 B-29가 이륙 중 추락하더라도 유폭의 오염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펜맨은 조립 및 장전을 마친 상태로 언제든지 투하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행 후 복스카는 고쿠라에 다다랐으나 이미 구름이 도시 70%를 갈아버려 육안으로 폭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도시 상공을 3회 배회한 스위니 조령은 이륙 전 예비 탱크의 연료 공급 펌프를 수리받지 못해 연료가 부족하게 된 상태가 되어 대체 목표 도시인 나가사키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일본 현지 시각 7시 50분경 나가사키에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군부 상위층들은 소련 참전으로 인한 긴급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8시 30분 경보는 해제됩니다. 11시 1분 나가사키에서의 마지막 1분에 벅스카의 폭격수였던 터미트 비엔데이가 타격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약 6.4kg의 플루토늄이 담긴 펜맷이 나가사키 산업지대에 투하됩니다. 펜맷은 43초 후 나가사키 남쪽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 분수 공장과 북쪽에 있는 미쓰비시 우라카미 어뢰 제작 공장 사이에 정확히 투하돼 도시 위 상공 439m에서 폭발하는데요. 본래 타격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폭발된 것입니다. 폭발은 우라카미 계곡에서 한정된 채 일어나 나가사키의 주요 부분은 언덕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펜맷은 TNT 22킬로톤에 상응하는 폭발을 일으켜 폭발 반경은 1에서 2km로 추정되고 후에 화재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3km 퍼졌으며 폭발 지점에는 순식간에 섭씨 3,900도의 열이 달아올랐고 이 원폭화로 인해 4만 명에서 7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즉사했으며 1945년 말까지 총 8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 제국의 모든 군부는 더 이상 연합군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흥정과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걸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 수뇌부에게 참혹한 체험만이 기다릴 것이라는 인식이 지휘부 대부분이 느끼게 됩니다. 항복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이른바 5분 방송이라 하는 천황 쇼와 덴노의 녹음된 목소리를 직접 방송하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천황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항복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항복 조인식은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 대표 스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연합군이 내민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원폭으로 인해 많은 조선인들도 사망하게 되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군수 도시였기에 강제로 끌려와 노동에 시달리다가 원폭을 맞은 안타까운 한국인이 상당히 많았으며 원폭 투하 후에 일제에 의해 잔해 제거에 우선적으로 강제 동원되어 피폭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총인구 약 42만 명 중 20만 명이 피폭, 9에서 16만 명이 수개월 내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 인구 중 약 14만 명은 조선인이었으며 피폭자는 5만 명, 그중 약 3만 명이 사망, 생존 2만 명 중 1만 5천 명은 광복 후 귀국하였고 5천 명은 일본에 전류하였습니다. 현재 피폭자 후손 등을 모두 합친 히로시마 피폭자 총 집계의 74만여 명 중 10만 명 정도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 대부분은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도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현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만 사회의 중요한 민족주의적 이슈로만 떠오르는 반면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그간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이라도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례와 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원자폭탄의 최초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부터 인류 최초로 원폭이 사용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